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 내일 새벽 나오는 FOMC 결과를 앞두고 좀 지켜보는,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코스피 지수 0.21% 하락, 약보아 보이면서 4,135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3.7% 강세 마감을 했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에서 주식과 동일한 효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증서라고 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0.39% 소폭 오른 93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2원 가까이 내리면서 1,470원에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9.4도입니다. 날이 좀 흐리죠? 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그래도 밝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첫 곡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다 이루어져라 띄워드렸습니다. 김혜미님께서 소장님 춤추는 거 보고 싶어서 보라 들어왔어요. 어깨춤이라도 춰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원고를 좀 미리 좀 보느라고 또 이 댄스 타임을 조금 놓쳤네요. 네. 다음에는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박은희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내년 달력을 받았어요. 정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네요.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는 어박목과 함께 하면서 지식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그 삶의 지혜도 업그레이드 되고, 나이만 한 살 먹는 게 아니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한 해지 않았나 하는 저의 예상을 해봅니다. 조희영님, 소장님 오늘 남편이 생일인데 연차를 써서 집에 같이 있지만 계속 노트북으로 업무 중이네요. 저는 그 옆에서 어박목 열심히 듣고 있어요. 생일에도 어박목입니다. 조희영님, 남편분 듣고 계십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내분께서 그래도 이렇게 애둘러서 생일 축하 문자 보내주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 쓰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후 북카페,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오늘부터 호주에 사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시행하는 건데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렇기도 하겠다 싶은 게, 청소년들이 SNS에 빠져들수록 그만큼 부모나 형제, 이웃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대신 부모 세대가 과거 TV나 비디오를 보며 봤던 자극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메시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위험한 자극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지고, 그걸 회복시켜줄 주변과의 관계는 줄어든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미국의 10대 초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여학생은 160%, 남학생은 90% 넘게 폭증했는데요. 소셜미디어의 확산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은 정부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레딧 등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10개 서비스를 지정하고, 여기에 접속할 때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정부 리스트에 없는 유사 소규모 소셜미디어나 신생 SNS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틈새를 따라잡지 못하면 더 위험한 공간으로 아이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항상 사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찾아서 보여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접할 기회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으로 차단되니까 어른들 사이에서도 야, 쟤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저렇게 꽉 막힌 생각만 할까? 완전히 진영 논리에 빠졌군.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과거보다 더 많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소셜미디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좋은 건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허용하는 담배 같은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정부가 나서서 금지하는 마약류로 봐야 할까요? 호주의 사례를 계기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예, 처음 만나볼 책은 경제경영 주간 베스트셀러 13위에 올라있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2016 세계 대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전망서로는 대표적으로 트렌드 코리아가 있고 글로벌 세계 차원에서는 이코노미스트 세계 대전망 시리즈가 있는데요. 26년 편이 지난주부터 나와서 각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경제만이 아니라 지정학, 문화 전반까지 다루고 있고요. 네. 또 주요 나라별 쟁점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은 매년 사서 보는데 네. 사실 예측은 많이들 하죠. 네. 예, 근데 누가 하느냐가 이제 신뢰도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은 거의 1년 중에도 수시로 계속 열어봐요. 그래서 무슨 큼직한 일이 생기면 이 책을 다시 열어본 다음에 어떻게 전망했었지? 맞았네?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고 있지?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뒷면에 그 과거에 전망했던 거 맞습니다. 채점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페이지 있잖아요. 네.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했던 2025년 얼마나 예측이 맞았어요? 네, 그 책에도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소장님 팬이라면 소장님께서 열심히 보고 있는 이제 시리즈인 만큼 사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굉장히 솔직하게 25년에 그러니까 24년에 나왔던 25년 전망이 얼마나 맞았고 틀렸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꼽은 키워드 세 가지는 트럼프와 기술 불확실성이고요. 이 세 가지 어느 정도는 맞았다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거란 예상, 요거 맞았고요. 네. 또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시도한다, 이제 시도하는 척한다 정도, 이제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도 맞았다고 합니다. 이제 관세 영향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25년까지는 이제 많지는 않을 거다, 크지는 않을 거다 예측 역시 맞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주에 미국 대법원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과 막는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측은 틀렸다고 평가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틀렸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바로 대한민국이 등장하는데요.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리아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서 뜻밖의 사건 두 가지로 이제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순간이 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선진국들의 대규모 적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행인지 이제 불행인지 25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었다기보다는 26년 시리즈에도 나오지만 26년으로 지연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예측이 이코노미스트 기자들이 할 것 같잖아요. 네.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굿 저지먼트가 그 별도의 기관에 이제 의뢰해서 하는 건데 그 슈퍼 예측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슈퍼 예측가들이 굉장히 잘 맞추거든요. 적중률이 높은데 의외로 은퇴한 심리학자,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설가, 주부, 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 자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국가정보원에서 막 일하는 분들보다 적중률이 더 높으니까 자원을 받아서 이제 별도의 훈련을 받고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더 얼마나 적중했나를 보는 게 재밌기는 해요. 2026년 내년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상단은 좀 제한적이고
네. 하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약간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경제 섹션에도 여러 필자가 있고 필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거듭 계속 경고하는 게 재정 위기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지목한 나라는 뭐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네. 프랑스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 프랑스가 굉장히 국가 부채가 크고 또 큰 폭의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또 높은 세금, 이미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네. 2022년 5월 이후로 총리가 무려 5명째 바뀌었는데요. 이 주된 이유도 바로 예산 개혁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방목에서도 한번 공부했었는데. 네. 뭐 미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문제는 매년 얘기는 되고 있는데 2026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네요. 이제 네. 재정 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늘어난 국가를 이제 국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생기면서 금융 변동성이 좀 커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들어있던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내년 예측이 네. 좀 이렇게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네. 좀 맥빠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 또 AI 거품론 또는 그 재정 적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 네. AI 거품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약간 맥빠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연말에 그 올해 연말에도 이미 AI 거품이다라는 소식 전해지자마자 나스닥 이제 배경으로 해서 몇 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일단 고평가 우려는 계속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26년이야말로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정착을 되는 단계일 텐데 그게 얼마나 더 잘 되냐 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 적자, AI 버블에 대한 우려 점검하면서 네. 내년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주제는 어떤 게 실려 있어요? 예, 이제 전반부에는 그 세계 전체적인 상황 좀 요약하고 네. 후반부로 갈수록 주요 국가들에게 26년이 어떤 해인지를 정리해놨는데요. 국가별 전망이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코노미스트 2016 시리즈에서는 이제 미국이 뭐 먼저 가장 등장하고요. 이 26년이 250주년이죠. 건국 네. 250주년인데 맞아요. 이 해에 맞춰서 거의 1년 내내 여러 기념 행사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행사는 그 UFC 격투기 행사를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앞에서 열겠다고 했죠.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네. 이 책에서 평가하기엔 거대한 은유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평화나 화해보다는 계속 경쟁, 대립, 싸움을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은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네. 러시아의 압박에 맞서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고 이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제 돈이 나올 그런 곳은 좀 잘 없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미국에 일단 주도권을 내준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유럽이 그나마 기후 관련해서는 좀 리더십을 발휘해 왔는데 유럽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여러 그 우파 세력들 중심으로 기후 정책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도 다루고 있는데요. 네. 26년 6월 10일이 되면 이때를 기점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1차 대전보다도 더 긴 전쟁으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아 끝난다고는 얘기 안 네, 했어요? 끝났어요.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가들, 예측가들이 네. 주장하기로는 그 26년 6월 이전에 끝난다고 그 평가한 사람은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 27년 이후에도 전쟁이 이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계속 될 거라고 26년도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인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가난하다. 이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26년에도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얘기는 없어요? 한국 독자로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영국 이코노미스트니까 당연히 유럽 중심 또 이제 영미 중심으로 보긴 했을 텐데 좀 섭섭한데? 그렇죠. 예. 건너편 일본 또 대만에 비해서도 대한민국 비중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그래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받아들였는데요. 첫 번째는 외신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다. 그럭저럭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보통 좀 안 좋은 문제가 많아요. 여기 실린 게 전쟁이라든지 뭐 국가 부채라든지 그런 게 있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뭐 예전보다는 좀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중요한 키플레이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저희 모두 다 열심히 살아서 대한민국 소식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손쉽게 잘 말씀해 주셨지만 26년의 주요한 이벤트를 이제 시기별로도 다 잘 정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하실 때 이런 중요한 이벤트는 꼭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한 권 정도 두고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2026 세계 대전망 우리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책 만나볼까요? 두 번째 책은 성공한 가족의 저녁 식탁이라는 책이고요.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 저도 성공하고 싶네요. 네. 기자 출신이고 지금은 예일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전 도미너스가 쓴 책입니다. 저도 이 띠지 보면서 아이를 키우니까 바로 이 책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띠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왜 의사 집안에서 의사,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나올까? 그러니까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아니 진짜 뭐 스포츠도 그렇고 그렇죠. 뭐 교수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꼭 집에 그 대를 이어서 똑같은 직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또 훌륭한 성취를 이어가는 가족들도 있고 그 가족은 뭐가 다를까? 집에서 굉장히 푸시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책 제목이 힌트예요?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제 저자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주변에 좀 괜찮은 집안을 보니까 식사 시간에 그냥 이제 토론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는 그냥 밥 먹고 TV 봤는데 거기서는 뭐 주제에 관해서 시사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나중에 자라면서 책으로 읽어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가문 케네디 가문도 저녁 식사 시간에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궁금한 점을 가지고 여러 가족을 인터뷰하고 이 책의 사례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만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구 결과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성공하는 가족의 특징, 뭔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맥이 빠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의 성공 비결과 가족의 성공 비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답이 없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일 텐데요. 늘 상황이 바뀌고 또 그때그때 정답이 지금은 또 오답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꼽긴 합니다. 일단 이 가족들이 첫째는 대담함의 문화라는 부분을 대담함? 네. 대담함의 부분. 그러니까 원대한 포부를 품고 미리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책에 나오는 사례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아니라 그 이민자 가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공을 못하면 계속 못 살고 저항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나서 저항하는 게 이제 흑인 민권 운동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되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성공하는 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되는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엄마와 아이의 관계, 아빠와 아이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 남매의 관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형제, 자매 별로 없잖아요. 좀 외동이죠. 이 책을 보면 다자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부여를 그 엄마 아빠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서 얻는 형제, 자매, 남매 관계에서 얻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론테 가문의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2012년 연구 결과이긴 한데요.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 257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첫째가 아니라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러면 이 국가대표 키우려면 둘째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첫째에게는 공부에 대한 자원과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 보면 둘째는 내가 이제 공부에서는 좀 안 되겠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운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들이 조금 눈치도 빠르고 생존 능력이 좀 뛰어나죠. 그래서 물론 이 책에서도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고 워낙 양육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좀 재밌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형제 자매 남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첸이라는 아시아계가 있는데 이 아시아계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바빠서 사실 저녁 식사를 할 여유도 없어요. 근데 그때 첫째의 존재, 첫째가 바로 서서 잘 자라면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그 롤모델을 첫째로 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 그 무르기아 남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라틴계 출신인데 다 잘 자랍니다. 이제 판사까지 되는데 이제 판사였던 카를로스가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 범죄가 있고 나서도 가족들은 좀 혼란에 힘싸이죠. 우리는 성공한 가족이었는데 왜 저랬을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데까지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어떤 날은 아니 뭐 이런 애가 나왔지? 내 뱃속에서? 막 이런 생각도 그 들다가 유전자 로또라는 얘기도 하죠. 이 아이들에게. 그러다가도 어떤 날은 야 진짜 내 뱃속에서 이렇게 괜찮은 애가 나왔어? 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운명이구나. 이렇게 끈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운명 얘기 말씀하셔서 보니까 브론테 자매 얘기를 나오는데요. 네. 이제 브론테 자매가 아버지가 그 눈이 아파서 맨체스터로 수술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첫째 그 샬롯이 아버지와 대화 상대도 해주고 돌봄을 하는데 이때 의사가 아버지는 절대 말을 하셔도 안 되고 들으셔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샬롯은 굉장히 좀 슬퍼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는 글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탄생한 작품 바로 제인 에어이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아픈 사건은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고 운명이죠. 근데 이렇게 가족 단위에서도 외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제가 이 책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주지만 이 자식이 잘못 나가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그리고 잘 되더라도 내 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마지막 책을 한번 좀 볼까요? 마지막 책 좀 짧게 소개해드리면 네. 그 지웅배 교수, 천문학자 중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수죠. 네. 지웅배 교수의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는 책 좀 준비해봤고요. 선생님 혹시 어젯밤 달 모습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요. 네. 이 책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정도는 보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게 인간 존재의 숙명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천문학에 좀 재미있게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해 보면 원래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게 된 게 손의 자유로움도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되게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우주를 상상하고 별을 관측하고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 계속 발전하고 지금 인류 문명까지 이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얘기를 이제 소개한 게 바로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는 책이었습니다. 외계인 화성 이주 뭐 이런 내용도 굉장히 재밌게 실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외계인 문제는 UFO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이미 1996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화성 이주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과학자로 보기엔 아직 가능성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영숙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맑았다가 흐렸다가 오락가락하네요. 현재는 매우 흐려요. 목 디스크로 몸도 안 좋고 기다리는 전화도 안 와서 너무 슬프거든요. 그러게 이렇게 좀 날씨가 좀 흐릿할 때 기분이 좀 덩달아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해님이 반짝반짝하는 날이 좀 기분이 유독 사람들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신다면 제가 약간 태양 색깔 오늘 니트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라 켜시면서 이제 밝은 태양 우리 조명도 태양빛이에요. 태양 보시면서 기분 확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재미있는 2부 순서 남아 있거든요. 또 목 디스크 이런 거는 이제 자세 교정도 하시면서 스트레칭, 요가 이런 거 하시면서 정말 좋아지실 수 있게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이인희님 소장님 직원들과 같이 먹으려고 붕어빵 사왔는데 또 붕어빵이야. 전화 받고 온 사이에 제 것까지 다 먹어버렸네요.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네요. 퇴근 때 꼭 붕어빵 사 먹어야겠어요. 라디오 청취하면서 마음 달래봅니다. 아니 누구야? 누가 이인희님의 붕어빵을 먹었는가? 안 되는데. 근데 저도 먹고 싶네요. 이인희님 직원분들 때문에 저도 꼬르륵 소리 나네요. 붕어빵 제목까지 퇴근 때 맛있게 바삭바삭하게 촉촉하게 사 드세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가 내년 봄학기부터 이 가수를 주제로 한 4학점짜리 정규 강좌를 연다고 합니다. 강의명은 K-팝 삐딱하게 보기. K-팝 아티스트 한 명을 단독 연구 주제로 삼는 건 USC에서도 처음이라는데요. 하버드대 테일러 스위프트 강의처럼 이 가수가 가진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USC가 새롭게 개설하는 정규 강의의 주제가 되는 한국 가수.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독보적인 솔로 아티스트로 활약 중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태양, 2번 대성, 3번 지드래곤. 힌트는 강의명에 있죠. 강의명. K-팝 삐딱하게 보기.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쭈미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가요? 오늘은 유럽으로 가보시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지금 2022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4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앞에 우리 코너에서도 세계 경제 대전망에서 안 끝날 거라고, 내년에도. 야, 지금 계속 이제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상황 살펴보면은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면 침공하면서 전쟁 시작됐죠. 아까 손민규 MD님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이 세계대전망 책 인용하면서 러우 전쟁이 2026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 있다. 세계 제1차 대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망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전쟁 초창기만 해도요, 국력이 훨씬 강한 러시아가 전격전을 벌여서 빠르게 우크라이나로부터 항복 받아낼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예측은 맞아요. 보통 틀려요. 그래서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항복할 줄 알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사항전 의사를 전 세계에 내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단합의 원동력이 된 것도 있었고, 또 그렇게 러시아 계획과 다르게 전쟁이 몇 달 단위로 길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 영토 자체가 러시아 진격을 방해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잘 알려졌죠. 라스푸티차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자연 현상입니다. 네. 러시아 말 그대로 직역하면 길이 없어짐이라는 뜻이래요. 추위가 풀리고 봄이 오면 이제 얼었던 땅들이 진흙으로 흙길이 늪처럼 변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탱크도 진격을 못할 테니까 멈춰버리고 공격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공격할 때는 러시아를 방어해주던 라스푸티차였거든요. 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 보니까 예. 이제 검은 흙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걸음도 충만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녹으면서 질척질척해진다는 거죠, 여기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전쟁 자체가 이 전격전, 빠르게 하고 끝나는 전투에서 소모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어느 나라 자원이 더 빨리 마르냐 하는 그런 소모전 양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었던 생각이, 드론이 전쟁의 무기로 쓰이면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 심지어 군사용 드론에 쓰이는 AI 시스템 만드는 어떤 기업은 네. 미국 증시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면서 소위 지금 투자가 유명한 AI 기술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지 뭐 아실 테니까. 냉정한 시선에서 보면 또 이런 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꾼 여러 장면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근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두 나라 모두 더 이상 전쟁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줬던 이 서방, 유럽, 미국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종전 얘기가 나오고 협상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동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쪽은 영토 점령을 꽤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발표대로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한 5분의 1 정도가 러시아한테 넘어왔다, 이런 상황이라는데, 이 협상안 만들면서도 완전히 더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변수예요. 네. 그리고
영화 고지전 얘기 제가 전에도 비슷한 거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은 국경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더 치열해지거든요. 스포트를 올리는구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있나 오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까지 점령한 땅은 러시아 땅이니까 이거 내놓으면 좀 끝내는 거 고민해볼게 이러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돌아가라. 완전히 돌아가야 이거는 전쟁 종전이 되는 거다. 원래대로 돌려놔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도와줬던 미국이랑 러시아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11월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안 초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러시아한테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한테도 보여줬는데 28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후 국경은 전쟁 전과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러시아한테 넘겨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안이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이 어떤 얘기했냐면 야, 이 정도의 안이라는 건 우크라이나한테 매우 불리하다.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강요한 셈이다. 이런 분석서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유럽 다른 나라들 정상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주도의 평화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냐면 네. 이 한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입술순, 이를 망, 이치, 차가울 한.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신다. 그렇죠. 그런 뜻인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에 어떤 논리를 펼치는 게 보면은 순망치한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자, 우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러시아 힘은 더 세질 거고 그러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만 노리고 끝낼까? 이런 논리들을 펼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전쟁 시작할 때부터 유럽이 가장 걱정하던 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게 서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해서 유럽 편 들면 우리가 더 불안해져.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을 만드는 어떤 다이나믹, 동력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한테 펼친 이런 논리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의 각국 정상들 총리들 만난 다음에 오늘 유럽 국가들과 함께 종전안을 따로 수정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이 종전안은 이제 미국 심기를 또 거스르면 안 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안을 기초로 하되 아까 제가 28개 조항이 원래 초안이라 그랬잖아요. 네. 8개 조항 뺐습니다. 8개 빼고 20개 안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놓은 2가지 문서가 더 있는데 네. 이거 기니까 요약을 하면 네. 자, 우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싫어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 형님들께서 러시아가 더 이상은 우리 못 괴롭히도록 나토 가입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장을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수정안이 미국 백악관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너무 오래 끌었던 이 전쟁의 끝이 드디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정안을 이제 받아든 미국의 움직임과 또 러시아의 반응이 좀 종전의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좀 다른 관점에서 궁금했던 게 이 외신 기사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국경을 맞대지 않는 저쪽에 있는 벨기에가 이 러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 양상 그러니까 누가 더 끈질기게 버티냐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전쟁 자원이 중요하겠죠. 돈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추가 지원이 없으면 내년 3월이면은 돈이 다 마를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여기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네. 뭐냐면 유럽 안에 동결됐던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한테 금전 지원을 해주자 대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 각국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석유도 제대로 못 팔고 해외 계좌 막히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샀던 유럽의 다른 나라 국채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러시아가 마음대로 못하게 계좌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묶어놨죠. 이 자산들 처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 국채 팔아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영국 국채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 돈을 우크라이나한테 빌려주자. 이런 결정을 유럽연합이 내린 거예요. 결정까지 내려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안 그래도 돈 없는 러시아는 우리가 불리해지겠는데 이렇게 소모전 할 때 저기는 돈이 생겼고 우린 돈이 없으니까 불리하니까 협상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압력이 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유럽에서 동결한 러시아 자산이 얼마나 돼야 한번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2천억 유로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자산의 대부분이 어디 있느냐? 벨기에에 있는 거예요. 벨기에에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이 아까 2,100억 유로, 360조 원 가운데 1,830억 유로 정도 됩니다. 90%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벨기에에는 러시아 자산이 왜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까 유럽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이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채, 네. 증권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주식 거래할 때 보통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터치하는 그 밑단에서는 증권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주식을 보관해 있다가 그렇죠. 거래를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럽에서 예탁결제원 역할을 해주는 데가 어디냐?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에 있고 거기가 유로클리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로클리어. 예. 그래서 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벨기에에 다 있고 벨기에가 어떤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벨기에는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거 좀 반대입니다. 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벨기에 총리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음. 표면적인 논리는 이거예요. 네. 어쨌든 언젠가 전쟁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은 러시아 자산 동결도 어쨌든 끝날 거고 동결된 자산은 돌려줘야 될 건데 근데 그때 우리가 써버리고 없는데 이러면 러시아 푸틴이 가만히 있겠느냐. 벨기에 공격하려고 하지. 이런 논리인 거예요. 이 논리가 벨기에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왜 어느 나라나 여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이 어쨌든 한마디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취지 알겠는데 이런 점들은 우려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요.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이슈는. 근데 이번에 벨기에 총리가 이 러시아 자산 동결 처분 반대했더니 다른 어떤 벨기에 내부의 야당도 많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세입자인 러시아가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간 거야. 우크라이나 그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가니까 이제 집주인 이유가 이 담보 전세 보증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동결을 시킨 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이걸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어렵긴 한데 그 네. 비유는 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봐야죠. 이 내 자산이 아닌 걸로 빌려주는 것이 그렇죠. 지금 가능하겠느냐, 다른 후폭풍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 얘기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라고 얘기가 기금이 났다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그냥 원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또 벨기에 입장에서는 나중에 제재 풀리고 야 벨기에 우리 러시아 돈 내놔 이렇게 하면 혼자 독박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진짜 러시아가 우리 벨기에를 특정해가지고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체 국가에서 이제 반대를 할 요인들이 명분이 충분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 기자가 봤을 때는 벨기에가 이제 러시아 눈치 보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까 1,830억 유로, 우리 돈 300조 원 넘는 돈이 벨기에 유로클리아라는 회사 한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회사가 동결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동결된 자산이라고 이자 안 붙는 거 아니거든요. 비밀번호 틀려서 이제 틀려가지고 은행 계정 잠겼다고 해도 내 계좌에 이자는 붙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이 들어가 있으면 배당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불어났더라고요. 지난 2024년에 유로클리어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 수익으로만 69억 유로,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번 회사는 세금을 그 나라에 내죠.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유로클리어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서 2024년 한 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운용 수익 가운데 번 돈으로 17억 유로가 나왔어요. 17억 유로가 법인세로 낸 거예요. 러시아 동결 자산 운용 수익으로 낸 세금만 우리 돈으로 3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라고 했고 이 전쟁은 4년 가까이 끌어왔죠. 지속이 됐죠. 더 많을 거예요. 자, 물론 이 세금 가운데 아까 어 소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부가 궁극적으로는 또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있습니다. 네. 만 전쟁의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 거죠. 전쟁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 전쟁의 경제학 그래도 좀 종전의 어떤 문턱에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러우 전쟁에서 세계 경제와 또 돈의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는 우리 기름값에 영향 미치는 국제유가 천연가스 이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큰 변수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시나리오를 볼까요? 종전이 무르익어 간다라고 지금 흐름은 그럴 수 있으니까 가정해 볼게요. 이코노미스트가 틀리냐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맞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상안을 수용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지금 가격에 어느 정도는 이 전쟁 프리미엄들이 유가라든가 천연가스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유 트레이더들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대신에 냉정하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전쟁 끝났다라고 했을 때 일어날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낙폭이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만큼을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냐면 네. 원래 러시아는 유럽에 천연가스 수출해온 유럽의 에너지 저장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쟁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못 받으니까 2022년 겨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는 게 크게 옵니다. 맞죠. 천연가스 가격 너무 뛰어서 독일에는 그때 난리 우리 이제 났었죠. 난방비 오르고. 나무 우리- 떼서 써야 됩니다. 맞아요. 이 얘기가 진짜 나왔고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도 회복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 큰 충격을 받은 이후에 유럽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네. 에너지 저장의 총량 자체를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을 때 유가가 흔들림을 위로든 아래든 천연가스 가격이 위로든 아래든 흔들림의 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증명되기 시작했고 데이터 숫자로. 네. 그리고 러시아 대신에 다른 데서 에너지 수입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공급망 다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유럽연합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 앞으로는 아예 러시아산 천연가스 안 쓸 거예요. 2027년 겨울부터는 정말 안 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결의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시간 두고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유럽이 에너지 변수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니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 천연가스 반짝 하락은 하겠지만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이 투자 측면에서는 또 참고하실 만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니까 곳곳에서 다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도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날, 나라가 다시 일어날 인구가 부족하대요. 예. 다 나가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오늘 종합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미국 USC에서 내년 봄 학기부터 여는 K-팝 삐딱하게 보기라는 강의에서 집중 연구한다는 K-팝 아티스트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해 솔로로도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수가 누군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지드래곤이었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4652님 그리고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1099님 그 다음에 소장님 지드래곤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신 1578님 빵야 제가 또 다른 성대모사는 잘하는데 또 이거는 어렵네요. 네, 이렇게 세 분께 4652님 1099님 1578님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어디?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